아버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차가운 현관문 앞에서 김태수 67세는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아버님이라 부르던 큰아들의 아내는 이제 그를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았다. 문틈 사이로 내민 손에는 구겨진 10만 원짜리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찜질방이라도 가세요. 연락드릴게요. 쾅 문이 닫혔다. 50년간 새벽 2시에 일어나 생선을 날랐던 손, 그 손으로 모은 300억의 재산이 사라지자 자식들도 함께 사라졌다. 하지만 태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의 주머니 속 낡은 봉투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카드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행운이 함께 하실 거예요. 2023년 여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김태수는 흰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에 앉아 큰아들 민석과 그의 아내 유진을 마주하고 있었다. 샹들리에 불빛이 은은하게 식탁을 비추는 가운데 민석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고 강남 한복판 30평대 아파트의 주인이었다. 태수가 유학비와 집 계약금까지 대준 덕분이었다. 민석은 투자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으며 친구가 증권사 이사라는 점을 강조했다. 내부 정보로는 이 부동산 프로젝트가 최소 3배 수익을 낼 거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였다. 옆에 앉은 유진의 손목에선 최신형 명품 시계가 반짝였다. 태수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그녀는 은근히 거들며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 돈을 좀 불려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50년 전 부산 자갈치 시장 한 구석에서 시작했던 생선 장사가 떠올랐다. 새벽이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경매장으로 향했던 그 시절. 겨울엔 손이 얼어 감각이 없었고 여름엔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다. 그렇게 번 돈을 조금씩 모아 작은 건물을 샀고 그 건물이 재개발되며 큰 돈을 벌었다. 거기에 주식 투자까지 성공하며 자산은 300억 원대로 불어났던 것이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과정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돈 많은 노인일 뿐이었다. 유진은 손자 준이의 학원비 이야기를 꺼냈다. 외고 준비를 위해 특목고 전문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태수는 영특한 손자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좌번호를 보내라고 말했다. 민석 부부는 환한 얼굴로 자리를 떴다. 테이블 위엔 태수 혼자 남았고 고급 스테이크는 반도 먹지 못한 채 식어가고 있었다.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는 것처럼 태수의 마음 한구석에도 뭔가 불안한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태수는 작은 원룸에서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방금 받은 문자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내용은 태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투자금 회수 불가. 해당 프로젝트 사기로 판명. 수사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떠 있었다. 290억.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를 한 번에 날린 것이었다. 믿었던 큰아들의 확실한 투자는 알고 보니 다단계 사기였다. 민석의 친구는 실제로는 증권사 직원도 아니었고 이미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고 한참 만에 민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민석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친구가 자신을 속인 것이고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한 것이니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였다. 강요한 것도 아니라는 차가운 말투에 태수는 할 말을 잃었다. 통화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끊겼다.
태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화면엔 민석의 이름이 여전히 떠 있었다. 큰아들이라고 저장된 그 이름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남은 건 10억. 그것도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형 상가 건물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태수는 처음으로 술을 마셨다. 평생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그가 편의점에서 산 소주 한 병을 홀로 비웠다. 쓰디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지난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새벽 시장의 차가운 공기, 얼어붙은 손가락, 자식들의 웃는 얼굴, 그리고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 일주일 후 태수는 큰아들의 아파트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그의 모습은 일주일 사이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뺨은 움푹 꺼졌고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에야 인터폰 너머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가 자신임을 밝히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현관문이 열리길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인터폰 너머로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갑자기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 집에 손님이 온다는 말, 남는 방이 없다는 말들이 기계음을 통해 차갑게 전달되었다. 태수는 며느리에게 갈 곳이 없다며 며칠만 재워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문이 조금 열렸다. 틈 사이로 민석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표정은 불편함과 짜증으로 가득했다. 민석은 재빠르게 지갑을 꺼내 10만 원권 몇 장을 빼들었다. 태수의 손에 돈을 쥐어주며 오늘은 찜질방이라도 가라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태수가 항변하려 하자 민석은 목소리를 낮추라며 옆집에서 듣겠다고 했다. 그의 눈빛엔 짜증과 창피함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던 민석은 태수를 현관에서 밀어냈다. 문이 닫혔고 복도엔 태수 혼자 남았다. 형광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그를 비추고 있었다. 손안에 10만 원권 5장, 50만 원. 태수는 그 돈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민석의 유학비로 쓴 돈이 5억이었다. 미국 로스쿨 학비, 생활비, 귀국 후 변호사 시험 준비비까지 그 돈의 1000분의 1을 돌려받은 셈이었다. 손바닥 위의 지폐들이 묘하게 가벼워 보였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다. 일주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다. 흰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거울 속 노인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의 서울은 이미 겨울이었다. 태수는 여행 가방을 끌며 걷기 시작했다. 가방 바퀴가 인도 위를 덜컹거리며 굴러갔다. 갈 곳은 정해져 있었다. 둘째, 딸 수진 38세의 집이었다. 수진은 경기도 분당에 살았다. 태수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딸의 집 앞에 도착했다. 오후 5시 해가 이미 기울고 있었다. 아파트 단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엔 수진이 직접 문을 열었다. 그녀의 눈이 커졌지만 반가움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먼저 얼굴에 나타났다. 태수가 들어가도 되겠냐고 묻자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현관문 밖으로 나와 태수를 막아섰다. 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은 오늘 시댁 식구들이 온다며 바쁘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다. 태수가 딸의 이름을 부르자 수진은 태수의 등을 떠밀듯 돌려세웠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시어머니가 까다로우신 분이라 잔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된다는 말만 남긴 채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태수는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수진의 결혼식 때 3억을 준 것이 떠올랐다. 분당 아파트 계약금으로 쓰라고 건넨 돈이었다. 수진이 행복해하던 얼굴, 고맙다며 울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 길, 태수는 멈춰섰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림자는 길고 외로워 보였다. 평생 세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그들에게 자신은 그림자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을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며 뼈까지 시렸다. 태수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막내 아들 재훈 35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지막 희망이었다. 만약 재훈마저 자신을 거부한다면 그땐 정말 갈 곳이 없었다. 막내 재훈은 서울 구로구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했다. 재훈이네 치킨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가게였다. 태수는 저녁 7시쯤 가게 앞에 도착했다. 유리창 너머로 재훈이 튀김옷을 입히는 모습이 보였다. 기름 튀는 소리와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다.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며 가게 앞에 서 있었다. 재훈에게는 결혼할 때 5천만 원밖에 주지 못했다. 형과 누나에게 쏟아부은 돈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다. 그때는 사업이 어려울 때라 더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재훈이도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수가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있던 재훈이 고개를 들었다. 순간 재훈의 눈이 커지더니 그는 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뛰어나왔다. 재훈은 태수를 껴안았다. 그러고는 태수의 얼굴을 살피며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마르셨냐는 물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걱정 어린 목소리에 태수는 입을 열려다 목이 메었다. 재훈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다. 형이나 누나의 눈에선 볼 수 없었던 그 무언가가 있었다. 재훈은 태수를 안으로 안내하며 아내를 불렀다. 가게 안쪽에서 재훈의 아내 미경이 나왔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태수를 맞으며 급히 의자를 가져왔고 재훈은 따뜻한 차를 내왔다. 태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재훈이 형한테 연락은 해봤냐고 묻자 태수는 고개를 저으며 지난 일주일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기를 당한 것, 큰아들과 딸에게 쫓겨난 것, 이제 갈 곳이 없다는 것.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재훈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에선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재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형과 누나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한다고 했다. 태수가 재훈의 형편도 어려운 걸 안다며 망설이자 재훈은 그게 무슨 말이냐며 우리한테 오시라고 했다. 미경도 고개를 끄덕이며 재빨리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시작했다. 재훈의 집은 구로구의 작은 빌라 2층이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아이 둘을 키우기에도 빠듯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태수는 온기를 느꼈다. 집안 곳곳에 아이들 장난감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7살 손녀 지우와 5살 손자 민우가 달려왔다. 아이들은 태수의 다리에 매달리며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냐고 물었다. 태수는 한동안 여기서 지낼 거라고 대답했다. 아이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자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재훈은 안방으로 태수를 안내했다. 부부가 쓰던 방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에는 부부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재훈이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자 태수는 안 된다며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훈은 단호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때 아버지 아니었으면 결혼도 못했을 거라며 목소리를 떨었다. 그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미경이 저녁상을 차려왔다. 김치찌개에 밥,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한 상이었다. 미경은 요리를 잘 못한다며 미안해했지만 태수에게는 이렇게 따뜻한 밥상이 얼마만인지 모를 일이었다. 태수는 숟가락을 들어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다.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밥이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제대로 된 가족의 밥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았다. 따뜻한 밥, 뜨끈한 찌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이 한 끼가 태수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다. 식사 후 재혼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설거지를 했다. 태수는 안방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봤다. 얇은 벽이라 소리가 다 들렸다. 거실에서 재훈과 미경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수는 귀를 기울였다. 아마 자신에 대한 불평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형편도 어려운데 노인을 떠맡았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들려오는 말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재훈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갑자기 아버지를 모시자고 해서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당신이 불편하겠지만 조금만 이해해달라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태수는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다. 가슴이 철렁했다. 역시 며느리가 싫어하는 게 당연했다. 좁은 집에 노인 하나 더 들어와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수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다. 하지만 미경의 대답은 전혀 예상과 달랐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 한다는 단호한 목소리였다. 아버님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냐며 그때 아버님 아니었으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라는 말이 이어졌다. 재우는 집이 너무 좁아서 당신과 아이들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미경의 대답은 더 명확했다. 자신이 아버님을 싫어할 것 같냐며 아버님이 없었으면 우린 시작도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때 아버님이 5천만 원 주셨을 때 형님이나 누님은 몇 억씩 받았다고 미안해 하시던 거 다 안다고 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우리가 더 잘 안다는 말이었다. 미경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그 돈으로 치킨집을 시작했고 빚도 갚았다는 것. 아버님 아니었으면 아직도 월세방에서 허덕이고 있었을 거라는 것. 형님이나 누님은 더 많이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한테 그 돈은 인생을 바꾼 돈이었다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재훈이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을 만난 게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는 그의 말에 미경은 무슨 소리냐며 웃었다. 이제 아버님을 편히 모시고 치킨집 더 열심히 해서 아버님 병원도 모시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자고 했다. 형님이나 누님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며 어차피 그쪽에선 연락도 안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태수는 입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세월, 새벽 시장의 추위, 손이 얼던 겨울날들,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태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 큰아들은 변호사로 만들었고 딸은 좋은 남자와 결혼시켰다. 막내는 제대로 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형과 누나에 비해 턱없이 적은 돈만 주었으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건 막내였다. 받은 게 가장 적은 막내가 자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다. 세상의 아이러니였다.
많이 준 자식들은 더 달라고 했고 적게 준 자식은 고마워하며 자신을 받아들였다. 태수는 가방을 조용히 열었다. 안쪽 주머니에 작은 봉투가 있었다. 갈색 봉투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서울 구로구의 소형 상가 건물 등기권리증. 태수가 유일하게 남긴 재산이었다. 감정가 10억. 현재 월세 수입이 매달 400만 원씩 나오는 알짜 건물이었다. 태수는 원래 이 건물을 세 자식에게 3분의 1씩 나눠주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 민석이와 수진이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돈이 있을 때만 아버지를 찾던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자식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태수는 봉투를 꺼내 들었다. 어둠 속에서 봉투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다. 내일 아침 재훈에게 이것을 줄 것이다. 아니, 당장 지금 주고 싶었다. 하지만 한밤중에 깨울 수는 없었다. 태수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누웠다. 창밖으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다. 큰아들의 호화로운 아파트보다 딸의 넓은 집보다 이 좁은 빌라의 안방이 훨씬 따뜻했다. 거실에서 재훈과 미경이 이불을 까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도 들렸다. 태수는 눈을 감았다.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재훈아, 미경아, 고맙다. 너희가 아빠의 진짜 자식이야.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태수는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일찍 눈을 떴다. 평생 습관이 그를 새벽 5시에 깨웠다. 거실로 나가보니 재훈 부부가 나란히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재훈은 소파가 짧아 다리를 구부리고 있었고 미경은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있었다. 두 사람의 잠든 모습을 보자 태수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태수는 조용히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온 뒤 작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달걀과 김치, 어제 남은 밥이 있었다. 태수는 능숙하게 김치볶음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50년간 생선 장사를 하며 익힌 솜씨였다. 새벽 장사를 마치고 혼자 끼니를 때울 때 자주 해먹던 음식이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김치를 볶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뒤에서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일어난 재훈은 아버지가 왜 이러시냐며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태수는 자신도 손맛이 있다며 재훈 부부와 아이들 먹을 만큼 만들었으니 같이 먹자고 했다. 재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급히 고개를 돌렸다. 아침 식사는 조용하지만 따뜻했다. 지우와 민우는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맛있게 먹었다. 미경은 계속 고맙다는 말을 했고 재훈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끔 태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엔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식사 후 재훈과 미경은 가게 준비를 위해 나갔다. 아이들은 유치원 버스를 타고 떠났다. 집에는 태수 혼자 남았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태수는 가방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다. 무거운 봉투였다. 무게는 몇 그램도 안 되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다. 이게 맞는 건가? 태수는 잠시 망설였다. 큰아들 민석과 딸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도 한때는 어린아이였다. 민석은 아버지 손을 잡고 학교에 가길 좋아했고 수진은 아버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졸랐다. 천진난만하게 웃던 그 시절의 아이들이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그건 오래전 일이었다. 지금의 민석과 수진은 아버지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문전박대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현금 인출기였고 기계가 고장 나자버린 것이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제대로 판단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했다. 태수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펜과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재훈에게 미안했던 것들, 고마웠던 것들, 앞으로의 바람들을 천천히 적어 내려갔다. 편지는 한 장이 되고 두 장이 되었다. 편지에는 받은 게 적었지만 고마워했던 재훈에 대한 이야기, 형과 누나는 많이 받고도 더 달라고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건물을 재훈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감정가 10억짜리 건물, 월세가 400만 원씩 나오는 알짜 건물. 이제 이 건물은 재훈의 것이라는 명확한 의사표현이었다. 태수는 편지 마지막에 재훈이 좋은 아들이고 미경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적었다. 지우와 민우를 잘 키우고 건물 월세로 가게도 키우고 가정을 잘 꾸리라는 당부도 빠뜨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간단했다. 아빠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재훈아. 태수는 편지를 접어 봉투와 함께 놓았다. 그리고 재훈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렸다. 오후 3시, 재훈이 집으로 돌아왔다. 가게는 미경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걱정돼서 잠깐 들른 것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재훈은 점심은 드셨냐고 물었다. 태수는 냉장고에 있는 걸 데워 먹었다고 대답했다. 재훈은 무언가 말하려다 테이블 위에 봉투와 편지를 발견했다. 눈이 커졌다. 이게 뭐냐고 묻자 태수는 읽어보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훈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눈이 글자를 따라가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편지를 다 읽은 재훈은 봉투를 열었다. 등기권리증을 꺼내본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당황하는 재훈에게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너에게 주는 유산이라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고. 재훈은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큰 돈이라고, 형과 누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만 받을 수 있냐고 했다.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놈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돈이 있을 때만 아버지고, 돈이 없으니까 짐짝 취급하는 놈들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말했다. 태수는 재훈이 달랐다고 했다.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나를 받아줬고 진심으로 걱정해줬다는 것. 재훈이 여전히 망설이자 태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평생 돈만 보고 살았다는 고백, 자식들에게 더 많은 걸 주려고 악착같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이어졌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걸 놓쳤다고,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몰랐다고 태수는 말했다. 재훈이 그걸 알려줬다고, 받은 게 적었지만 고마워하고, 내가 가난해졌을 때 손을 내밀어줬다고, 그게 진짜 효도라고 했다.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태수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저녁 무렵 재훈은 미경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태수에게 절을 올렸다. 자신들이 무슨 덕으로 이런 큰 선물을 받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수는 미경에게도 고마웠다고 했다. 시부모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 한마디 없이 받아줬다고 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계속 있게 됐다는 말에 신이 나서 할아버지 무릎에 매달렸다. 웃음소리가 작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석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다. 태수가 전화를 받자 민석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태수가 왜냐고 반문하자 민석은 착각했다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이었다.
태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석은 이미 기회를 받았고 자신을 버렸다고. 민석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들었다며 아버지가 재훈이한테 건물을 줬다며 그 건물이 10억짜리가 아니냐며 다그쳤다. 태수는 전화를 끊었다. 이어서 수진에게도 전화가 왔다. 그녀 역시 건물 이야기를 듣고 연락한 것이었다. 자신들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며 어떻게 막내한테만 줄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태수는 수진에게도 똑같이 대답했다. 이미 충분히 받았고 자신을 버렸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이어서 두 사람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다. 며칠 후 민석과 수진이 재훈의 집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재훈이 문을 열자 민석이 안으로 밀고 들어오려 했다. 하지만 재훈이 막아섰다. 민석은 재훈이 아버지한테서 건물을 가로챈 거 아니냐고 소리쳤다. 재훈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로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형이 아버지를 버렸을 때 자신이 모셨다고 누나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수진이 끼어들었다. 자신들도 사정이 있었다며 갑자기 찾아오시면 곤란하다고 변명했다. 재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사정이 뭐냐며 아버지가 돈 없다고 쫓아낸 게 사정이냐고 반박했다. 그때 태수가 안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냉담했다. 민석과 수진에게 이제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돌아가라고 했다. 민석과 수진은 한참을 떠들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태수는 이미 문을 닫은 뒤였다. 창밖으로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이 지났다. 태수는 재훈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다. 아침마다 손주들을 깨우고 아침을 만드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낮에는 가끔 가게에 나가 재훈을 도왔다. 치킨을 튀기고 손님을 응대하는 일이 새롭게 다가왔다. 저녁엔 손주들과 놀아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다. 지우와 민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했다. 재훈과 미경은 건물 월세 400만 원으로 삶이 한결 나아졌다. 가게를 확장할 계획도 세웠다.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었다. 무엇보다 태수와 함께 지내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태수는 재훈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형과 누나가 정말 괜찮으냐고. 태수는 걸음을 멈추고 재훈을 바라보았다. 혈육이 뭔지 아냐며 피가 섞였다고 가족이 아니라고 했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게 가족이라고. 재훈에게는 그런 가족이었다고 태수는 말을 이었다. 형이나 누나는 이미 오래전에 가족이기를 포기했다고. 그들이 자신을 찾은 건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고 했다. 재훈은 고개를 숙이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했다. 태수는 이제 안 아프다고. 재훈과 미경이 그리고 지우와 민우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몇 주 후 태수는 재훈에게 제안을 했다. 가게를 하나 더 내는 게 어떻겠냐고.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태수는 건물에 빈 점포가 하나 있다며 거기에 치킨집 2호점을 내자고 했다. 미경이는 1호점을 맡고 재훈은 2호점을 맡으면 된다고. 자신도 돕겠다며 아직 손맛은 살아있다고 덧붙였다. 재훈의 눈이 빛났다. 그렇게 재훈의 치킨집은 2호점을 열었다. 태수는 2호점에서 재훈을 도왔다. 손님들은 친절한 노인이 직접 치킨을 튀기는 모습을 신기해했다. 사장님 아버님이냐는 질문에 재훈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손님들은 효자라며 감탄했다. 태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평생 돈만 쫓아 살았던 자신이 이제야 진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300억은 없었지만 마음은 더 부유해졌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지우와 민우는 할아버지에게 손편지를 썼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집에 와주셔서 고마워요라는 서툰 글씨가 적힌 편지를 받은 태수는 눈물을 흘렸다. 300억을 잃었지만 그보다 소중한 걸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마스 저녁, 재훈 가족과 태수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미경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상 위에 가득했다. 비싸지 않지만 따뜻한 식사였다. 재훈이 잔을 들며 건배하자고 했다. 태수도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다. 우리 가족 건강하고 행복하자는 말과 함께 지우와 민우도 주스 잔을 들어 따라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날 밤 태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엔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반짝였다. 1년 전만 해도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민석 가족과 식사했었다. 비싼 음식, 화려한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행복하지 않았다. 지금 이 좁은 빌라에서 값싼 치킨을 먹으며 손주들과 웃는 이 순간이 훨씬 행복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창밖에 눈이 소복소복 내리기 시작했다. 1년이 흘렀다. 재훈의 치킨집은 3호점까지 확장되었다. 태수의 건물 월세와 가게 수익으로 재훈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 태수는 건강도 많이 회복했다. 규칙적인 식사와 손주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그를 젊게 만들었다. 뺨에는 다시 살이 올랐고 얼굴엔 생기가 돌았다. 어느 봄날 태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지우와 민우가 있었다.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불며 깔깔대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다. 지우가 비눗방울을 날리며 자신이 예쁘냐고 물었다. 태수는 우리 지우가 제일 예쁘다고 대답했다. 민우가 삐죽거리며 자신은 어떠냐고 물었다. 민우도 제일 멋있다는 태수의 대답에 두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다시 뛰어놀았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석이 서 있었다. 1년 만이었다. 민석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엔 수염이 자라 있었다.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와 민우를 놀이터로 보내고 민석과 마주 앉았다. 민석은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다. 큰 실수를 해서 변호사 자격도 정지당했다고. 목소리는 떨렸다. 유진이는 이혼하겠다고 했고 준이 양육권도 가져갔다고 했다.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민석은 태수에게 용서를 구했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다. 태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는 않았다. 돌아갈 곳은 없다고, 이미 재훈이 가족이라고 했다. 민석에게 줄 집도 돈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기회는 주겠다고, 일자리를 주겠다고 했다. 재훈이 치킨집 3호점에서 일하라는 것이었다. 배달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며 월급은 250만 원이라고 했다. 기숙사는 없으니 고시원이라도 얻어서 살라고 했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자신 보고 치킨집에서 일하라는 말에 자신은 변호사였다고 항변했다. 태수는 민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변호사였다고 이제는 아니지 않냐고 했다. 1년 전 자신을 찜질방으로 보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냐고 물었다. 평생 민석을 위해 살았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버려졌을 때의 그 기분을 생각해 보라고 했다. 지금 민석이 느끼는 수치심이 바로 자신이 느꼈던 거라고 태수는 말했다.
하지만 자신은 재혼 덕분에 회복했다고, 이제 민석도 밑바닥부터 시작해보라고, 그러다 보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될 거라고 했다. 민석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내일 재훈에게 찾아가겠다고 했다. 민석이 일어나 떠났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미운 정 고운 정 있는 자식이었다.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대할 수도 없었다. 이제 내가 스스로 증명해야 해.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몇 달 후, 민석은 정말 3호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일을 배워갔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검소하게 살았다. 재우는 형을 엄격하게 대했지만 공정하게 대했다. 어느 날 태수가 3호점에 들렀을 때 민석이 열심히 치킨을 튀기고 있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이 어쩐지 당당해 보였다. 태수는 짧게 말했다. 잘하고 있다고. 짧은 칭찬이었지만 민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감사하다는 민석의 대답에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게를 나섰다. 민석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언젠가는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지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자존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태수는 그녀를 위해서도 치킨집 일자리를 열어뒀지만 그녀는 오지 않았다. 태수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선택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해 가을, 재훈 가족과 태수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처음으로 가는 가족 여행이었다. 바닷가에서 지우와 민우는 신나게 뛰어놀았고 재훈과 미경은 손을 잡고 걸었다. 태수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재훈이 손을 흔들며 같이 찍자고 했다. 태수는 아이들과 재훈 부부 사이에 섰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주었다. 사진 속 태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태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다. 300억을 잃었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치킨집에서 일하지만 진짜 행복을 느꼈다. 나는 진짜 부자야. 태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다. 별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태수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다.